오늘의 방과후 수업. 대한민국은 왜 소멸하고 있는가?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출생과 보육에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생률 저하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많은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에 가장 먼저 직면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측면.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 결혼과 출산보다 더 큰 의미일 수 있겠죠. 자아실현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이렇게 결혼과 출산하는 여성들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의 경우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일하는 여성이겠죠. 이제 커리어 단절과 같은 문제도 크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더군다나 큰 회사가 아니라면 그 부담은 더 커지겠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팀원이 비게 되는 거고, 그 빈자리를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회사에서 인력을 조금 잘 활용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정해둔 나의 권리를 잘 챙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인 시선에 민감한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눈치가 보이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육아휴직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두 명이 결혼을 해서 적어도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두 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육아에 대한 부담, 또 경제력에 대한 부담, 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 등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여성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자의 측면. 남자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요. 그래서 여성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을 만드는 것이 아마도 남성이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공동 육아를 해야 하죠.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엄마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육아라는 것이 엄마한테 조금 더 부담을 주는 일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외의 많은 부분은 아빠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양육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면서 은연중에 양육이라는 것이 엄마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이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길이란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삶이란 말입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커리어도 포기해야 되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진 남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남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정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인가?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죠.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영유아기 때 기저귀값, 분유값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부분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고, 그런 부모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자신들만큼 가지지 못한 친구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사회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아이가 무시받지 않은 상황을 만들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내 아이에 대한 투자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집과 차, 부모의 직업의 종류 등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모두 다 좋은 차를 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지 않았어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을 속여요. SNS를 통해서. 그러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되는 경우도 보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경제력과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서 어려움을 또 겪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할 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경제성장을 이뤄낸 지금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다양해진 사람들의 취향만큼 행복으로 가는 길 또한 다양해져야 됩니다. 아파트와 같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거주 형태가 단순한 행복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큰 평수의 메이커 아파트가 좋다. 물론 아파트도 좋은 점이 많이 있죠. 효율적이고 관리도 쉽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평수밖에 없죠.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더 좋은 것이고 좁은 평수의 아파트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집의 형태가 다양해서 거주 형태가 다양하다면 각각의 집 형태마다 가지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집에 산다면 단순히 집의 크기와 가격을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집이 가진 장점을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게 없는데 너의 단독주택에는 이런 점이 좋구나. 우리 집은 뭐 교통이 편리한데 너희 집은 조용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서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다양한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어딘가 부서졌는데도 테이프로 칭칭 갖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된 연식의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차들은 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어디가 부서진 차는 찾을 수도 없고 10년 이상 된 차량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차량 생산국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남들 시선에 신경 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은 내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정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대한민국의 출생률 저하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만큼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걱정되고 그 아이가 겪게 될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행복의 길이 있고 자신만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한 나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남들도 똑같을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다양성의 인정과 추구,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태어날 2세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